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서 13년 동안 보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정고은입니다.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아이한테 주는 영향이 한 50이고 나머지 50은 아이의 의지나 열정 또는 기질과 성격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 50에 해당하는 아이의 기질과 성격, 의지, 노력 이런 것도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의 양육 환경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한 7, 80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지켜봤었던 거에 따르면 아이의 어떤 독립적 성향 또는 학습에 있어서의 스스로의 의지 같은 것을 키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확실히 뒤에서 지켜보시다가 서포트를 해주시는 양육 태도를 갖고 계신 어머님들의 아이들이 조금 더 장거리 레이스에 적합하다라는 느낌들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가르쳤었던 학생들 어머님들이랑 통화를 해보거나 그러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공통적인 부분들이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무심하다? 아니면 이제 무던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이의 어떤 입시나 아니면 학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는 컨트롤을 하시려고 하거나 개입하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느낌들을 조금 받았거든요.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어머님 본인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이가 왜 이렇게 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지, 애가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실 정도로 확실하게 제가 느꼈었던 느낌은 아이를 본인과 좀 분리를 명확하게 하신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했었었고요. 그래서 사실 진짜 게임은 고등학교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 독립성이나 아이 스스로의 의지를 갖게 만드는 부분이 결국은 아이의 잠재력을 발휘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당연하지만 유대감이 좋다. 제가 아무래도 가르치는 학생들은 중3 아이들 위주고, 중3이라는 시기 자체가 사춘기를 이제 막 지나고 아니면 늦는 경우는 아직까지 사춘기를 좀 겪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울 정도로 두 가지 유형인 게, 첫 번째는 아이랑 이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인 거죠. 아이가 집에 와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원래 성향상 말이 조금 없는 성향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집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대화를 하려고 했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다던가, 부모님과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의 고민이 해소가 된다기보다는 좀 더 증폭된다는 느낌이 든다던가, 이랬을 때 대화를 피하게 되면서 소통에 문제가 생기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의 상태를 어머님께서 바로 파악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들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머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바로바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빨리 개입을 해야 되시는 상황에서 개입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반대적인 측면에서 부모님과 소통이 아직까지도 잘 되는 친구들, 그런 경우들은 확실히 학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좋고 부모님과의 소통이 잘 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멘탈적으로 안정돼 있고 환경적으로도 아이가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유대감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좀 이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시콜콜한 대화를 다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 세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고, 그 전까지 엄마 아빠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도 성격상 또는 기질상, 사춘기라는 시기상 옛날처럼 그렇게 대화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화를 할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다라는 베이스 캠프 같은 게 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애들이 많거든요. 학업이나 또는 학교의 진학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정도는 당연히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보통 아이의 마음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은 사실 그런 중요한 부분까지도 대화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약간 문제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사춘기 시절에 보편적인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얘기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어떤 환경이 결국 중3이나 고1 같은 데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나 사춘기가 막 시작이 되는 중학교 저학년, 이럴 때 이제 어머님이 아이랑 어떤 식의 관계를 형성하느냐, 또는 어릴 때부터 어떤 관계를 형성해 왔느냐가 이 중학교 사춘기 시절에 조금 빛을 발한다 라는 느낌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의 학습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라는 것은 대화도 물론 너무 중요하겠지만, 정기적으로 아이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는 단계별 학습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어느 개념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학년이 지나갔을 때 그것을 다시 되돌리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머님이 어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나 정보를 가지시고 학습 상태를 계속 체크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학업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특히나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기가 싫다, 아니면 힘들다. 이제 아무래도 엄마한테는 감정 표현을 조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학습의 계획을 잡으시거나 흔들리게 되시면은 또 우리가 이성적이고 객관적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들과 한 번씩 대화를 나눠보신다던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의 숙제 상태 같은 걸 한번 보신다던가 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머님만의 기준으로 갖고
갖고 시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가장 1번으로 꼽는 게 불안감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선은 아이 자체가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잔 걱정이 많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이런 거죠. 선생님 제가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죠? 뭐 이런 답 없는 고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냐니, 아직 시험을 보질 않았는데 시험 보기 전까지 집중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라고 하면 아이도 그걸 이제 모르는 바는 아닌데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진짜 해야 되는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라고 보면 참 슬플 정도로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에 그런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님 본인께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느끼시는 경우 또 그것을 아이한테 숨기시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 이때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럼 너 이제 이 학교 못 쓰는 거잖아,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이 불안감을 조성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 같은 걸 써서 저 같은 전문가가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자 이렇게 가자 라고 해도 어머님들이 이제 그걸 하나하나 보시면서 야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하는 얘기랑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너무 다르니까 거기서 또 불안감이 증폭되고, 이렇게 돼서 이 입시라는 것 자체가 환경적으로도 불안감이 조성이 돼요. 주변에서 뭐라 하지 않아도 어쨌든 내가 지금 이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입시가 처음이어서 가뜩이나 부담감이 크고 불안도가 큰데 여기서 이것을 어머님들이 굉장히 증폭시키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연기라도 하셔야 된다. 아니야 괜찮아,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어, 그럼 그냥 주변 일반고 가면 되지, 기숙사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나 우리 딸이랑 더 살고 싶어 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아이가 자꾸 이제 그걸 들으면서 그래 맞아, 이건 그냥 경험상 해보는 거야, 떨어져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할 텐데 어머님들 입으로 이거를 막 참지를 못하셔서 아이의 불안감을 이제 증폭시키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됐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극악의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이의 어떤 독립적인 자아 의지를 좀 키워주려고 하시는 거겠죠. 저는 어머님들한테 맨날 우리 아이가 좀 좋은 고등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좋은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대놓고 우리 뭐 이런 학교 갔으면 좋겠어, 우리 이런 학교 가야 되지 않을까 라기보다는 그 학교의 설명회 같은 것을 같이 그냥 가보신다던가 그 학교 주변을 좀 돌아다니셔 보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간접적인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셔라 라고 하는 게 은연중으로 그렇게 묻어놨을 때 아이 본인이 자연스럽게 그 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냥 언제부턴가 그 학교를 가고 싶었다 라는 느낌으로 자기 스스로 이 학교에 대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결국은 그게 엄청난 임팩트를 발휘를 해가지고 아이 본인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뒤에서 받쳐준다는 느낌,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갖고 움직일 수 있게끔 뒤에서 서포트를 해준다는 느낌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불안감을 조성하시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을 조금 학습 상황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와의 어떤 싸움이시겠죠. 왜냐면 아이가 불안한 만큼 어머님 본인도 가는 게 맞나?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 당연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아이한테 이제 표출하거나 티내게 됐을 때는 또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 주실 거면 제시해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을 거면은 차라리 그냥 용기가 되는 아니면 괜찮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이 두 방향이지 아이와 함께 고민을 나누시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걱정을 같이 해봤자 아이가 답을 얘기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안감 조절을 해주시는 이런 학습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학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나 여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목동이나 대치 같은 이런 학군지들의 특징은 슬플 정도로 학원이 잘 돼 있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아이의 어떤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느끼셨을 때 그걸 좀 채워줄 수 있는 학원들이 많은 거죠. 물론 저는 사교육에 대해서 종용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특히나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본인만의 학업 능력이 없으면 좋은 고등학교들에서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같은 경우 학업이 쌓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어머님이랑 아이랑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셨을 때 그 부분만의 도움을 받으시는 건 너무나도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과목을 다 다닌다 이러면은 절대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학업 상태를 체크해서 우리 아이는 수학 중에서도 기하, 도형 안에서도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학업 상태를 체크해 주시는 것도 또 역시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기보다는 아예 약간 그런 성향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칭찬이 좀 필수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머님들이랑 가끔 이제 전화를 하다 보면은 저희 아이는 칭찬을 많이 들어야지 잘하는 아이예요 라는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칭찬을 들었을 때 못하는 사람은 없죠. 그거는 아이의 특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사람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그 아이가 외부 자극에 있어서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특히나 어떤 외부 자극이냐면 부정적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어떤 코멘트를 듣거나 부정적 지적을 들었을 때 그냥 나 안 해버릴래 이런 식으로 나온다던가 하시니 아마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부정적 얘기를 최대한 안 들려주시게끔 좋은 얘기를 자꾸 많이 들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먹히는 단계가 제가 봤을 땐 초등학교고요. 길게 봐봤자 중학교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학부모이실 거고요. 학부모님들의 사실상 가장 큰 목적은 대입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고등학교 때 우리가 뭔가 포텐셜을 확 하고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고등학교 시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좀 떨어뜨려 놓는 거거든요. 왜냐면 경쟁 상대는 전국고 학생들일 건데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매번 칭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매번 칭찬만 듣는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환경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그건 그 아이가 그 안에서 발전을 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아이한테 부정적 자극을 자꾸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자극을 아이가 받고 왔을 때 그거를 최대한 잘 소화할 수 있게끔 집에서 치열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부정적 코멘트를 받고 와서 엄마 나 그냥 안 할래 오늘 선생님이 나 너무 못한대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아마 선생님이 이런 의미 때문에 하신 걸 거야. 너 자체가 잘못됐거나 이상했다는 뜻은 당연히 아닐 거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식으로 자꾸 좀 주의 환기를 해주시고 아이가 그 부정적 자극을 잘 딛고 일어날 생각을 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 어머님들을 보면 아예 그 상황을 목도하는 것 자체를 피하게끔 아이를 스트레스에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자꾸 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기는 합니다. 여러분 좀 안타깝기는 하죠. 왜냐면 결국은 그것을 이겨내고 버팀으로써 발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실패 상황이나 부정적 상황이나 아이가 감정적으로 디프레션 되는 상황 자체를 자꾸 피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아이가 그 상태에서 침잠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을 저도 조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건 당연하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는 또는 대학교에 가서도 사회생활을 하게 됐을 때도 절대 그런 환경만 만들어질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님들을 만나면서 공부라는 게 여러모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가까이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어느 정도 학업 역량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꼈었던 거는 공부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 동기부여로서 시작을 해야지만 뭐든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그것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학부모님들의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 스스로의 동기부여로서 공부를 해야지 이게 장기간으로 지속될 수도 있고 아이도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덜 힘들 수 있다는 거. 또 뭔가 이 씨름하시는 상황에 처해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고 조금 더 긴 플랜을 짜보셔라 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목동에서 13년 동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시를 가르치고 있는 정고은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많은 유형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알아보거나 찾아보는 게 요즘은 저희가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입까지 저희가 진행을 시켜서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저희 때 대학을 가는 방식으로 요즘 대학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나 주제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역량을 발휘해서 찾아보고 알아보는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이런 느낌의 학습들이 좀 중요해지는 시대이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 호기심을 잘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지적 호기심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냈었던 친구들 좀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이제 천문학 같은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엄마한테 뭐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잘 들어주시고 그렇구나. 근데 엄마는 잘 모르는데 또 한번 얘기를 해봐.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그런 지적 호기심을 조금 잘 받아주신 학부모님들의 학생 같은 경우 중학교에 들어왔을 때도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아이가 나이도 좀 더 먹었고 학업 역량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수준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적 호기심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강한 자기의지가 있는 스타일인 거죠. 강한 자기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변적 환경이 발생을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하려고
키우려고 하는 성실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멘탈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수 학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의 멘탈을 키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 외부 자극,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적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잘 소화를 시켜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경험치들을 자꾸 밟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외부 자극 자체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것을 맞닥뜨리게 하고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지켜보셨다가 소화가 조금 너무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조언도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주신다던가 이런 식의 경험을 하시게 하셔서, 물론 처음에는 잘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우리 어른들도 회피 본능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상황이 딱 보이게 됐을 때는 우선은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아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시기가 너무 힘들 테니까 그것을 같이 피하게끔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몇 번만 그렇게 부딪히게 해주시면은 결국은 또 아이가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중고등학교, 특히나 고등학교 때 엄청난 이점으로 발휘가 되는 것을 제가 항상 확인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입시제도 뿐이 아니라 긴 인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도 필요한 자질이기 때문에 강한 의지적 부분을 키워주시는 것도 역시나 우수한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제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너무 많이 하는 잔소리인데, 지나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약한 자아감 때문이라고도 좀 생각을 하는데요. 완벽주의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부합시킬 때까지 무언가를 한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보기보다는 감정적인 거에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또는 본인의 기분이 좋아질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자꾸 하는 친구들을 역시나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지나친 완벽주의를 우리가 버려야 하는 이유는 장기전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시는 장기전이거든요. 그 안에서 수많은 고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것을 잘 처리를 해나가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야 되는데, 이 완벽주의라는 게 최대치까지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다 안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남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매주 숙제를 내준단 말이죠. 한 주는 숙제를 굉장히 잘해요. 4-5시간씩 막 투자를 해가지고 면접 숙제 같은 거를 또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아예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저번 주에는 그렇게 숙제를 잘하더니 이번 주에 안 보냈어? 했더니 자기가 그거를 수십 번을 다시 찍어봐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안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한탄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게, 자기 기준이잖아요. 뭔가 자기 기준의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친 완벽주의는 조금 버려야 한다. 그래서 우선 가장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효율성.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빨리빨리 쳐내야 하는가, 우선순위를 딱 정한 다음에 할 수 있을 만큼만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멀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부족 때문에 질에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사고들 거기 엄청 대단한 애들이 간다는데 그러면은 못하겠죠. 저는 이런 거예요. 물론 이것도 약간 상대적이긴 하지만 막상 또 들어가면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왜냐면 여기도 어쨌든 인간무상들이 다양하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질에 겁을 먹고 포기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학군지가 아닌 지역의 경우들은 모호하게 알고 계시다 보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그냥 뭐 이렇게 더듬더듬 만져봤는데 뭐 어마어마한 괴물 같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아예 시도를 해보시지 않고 그냥 또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모르니까 불안하신 거거든요. 알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불안하면은 입시 요강을 외워. 너가 지금 모르니까 불안한 거잖아. 알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금 챙겨야겠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불안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학교 정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이트들도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시면 학교 정보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요. 너무 좋은 교육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좀 지나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킨 상태에서 학업을 하시게 되셨을 때 조금 더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부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선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만약에 특목자사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선행이 아예 불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친구들이 요즘 거의 없죠. 선행을 다 조금씩은 하고 갑니다. 한 학기 선행이라도 하고 가거나, 좀 많이 하는 경우는 1-2년 선행도 하고 가긴 하죠. 그러면 한 학기 선행을 할 것이냐, 1년 선행을 할 것이냐, 2년 선행을 할
할 것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이의 역량과 그리고 또 아이의 소화 능력에 맞춰 가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적분까지 뭐 선행을 한 친구가 있다. 이거 여기서 말하는 미적분이라는 거는 고3 선행까지 다 끝난 애들인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두 부류인 게 대부분 80%는 했다고 하는데 안 한 애들이 많아요. 막상 시험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전혀 이것은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경우들이 한 80%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진짜 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두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80% 그냥 한 척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능 같은 걸 풀었을 때 쉬운 2점이나 3점짜리 한 반 정도 맞추는 뭐 요 정도 수준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약 굳이 선행을 따진다고 했을 때는 그 바로 한 학기 1년 선행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 중학교 시기는. 자, 왜냐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영어와 수학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즘 같은 입시제도 안에서는 1학년 때 성적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가 슬프게도 그 대학 라인을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만약에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고2, 고3 거까지 다 나간다기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들을 좀 제대로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선행을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제대로 한다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너무 많은 양의 학습을 제대로 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심화적으로 하는 게 사실 실제로 그 학년에 됐을 때 훨씬 더 남는 게 많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까지 완벽한 선행을 한 아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도 제가 한 20%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친구들을 생각해서 불안해하실 거는 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무조건 선행이 완벽하게 됐다고 해서 그게 이꼴 무조건 입학 후의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는 이런 특목자사들 같은 경우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기숙사 생활에 대한 적응력 같은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활동에 또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가 또 역시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선행을 완벽하게 잘했다라고 해서 그게 고등학교 성적으로 또 무조건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 선행 관련돼서 벌써부터 패배의식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가 부정적 상황에서의 아웃풋을 잘 나오게끔 그런 식의 성격을 만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당장 성적이 조금 안 나오더라도 아이가 거기서 버티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기질적 성격만 마련이 된다면, 예를 들어 약간 선행이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서 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성격적인 부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나 그냥 리턴할래, 나 그냥 전학 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그건 또 그것대로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선행은 그런 면에서 질적인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교육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무조건 사교육을 신봉할 필요는 절대 없으시죠. 필요 없는 경우들도 많고요. 필요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역시나 또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됐을 때는 자사특목까지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고등학생들은 학교에 잡혀있는 시간이 이제 월등히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학원 뺑뺑이라는 걸 돌리시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이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세대이시기 때문에 애들이 다 듣는 과목이 또 달라지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역시나 학원에서 완벽한 케어를 해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주도적 학업 능력을 키워놓은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의 점검과 계획,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행과 평가라는 전반적인 학업을 본인이 혼자서 해버릇 해봐야 돼요. 우선은 점검부터 하면 수학이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수학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 라는 것을 치열하게 점검을 아이가 스스로 해봐야 돼. 자기 상태를. 나는 지금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융합형 문제가 잘 안 돼. 개념이 두 개가 들어왔다면 나 문제를 못 풀어. 아니면 뭐 나는 서술형 문제가 약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우선 점검을 스스로 해봐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그거에 따른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그러면 개념이 약한 건 내가 인터넷 강의로 좀 해결을 해봐야 되겠어. 융합 문제가 약하네. 융합 문제가 모여지는 사고력성 문제집을 풀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쭉 세우고 그것을 실행을 해보는 거죠. 또 이걸 진짜로 해봐요. 자기가 이제 돌려보는 거지. 예를 들어 시간표도 짜서 내가 토요일 오후 시간에는 이걸 어떻게 하고 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거에 대한 평가를 또 해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확실히 문제가 잘 풀려. 아니면 진짜 시험을 받는 성적이 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전반적 모든 과정을 저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자기주도 학습의 시간은 가능하면 주중에는 못해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주말에는 한 3, 4시간 정도까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계속 키워주시려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학원 숙제라는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본인이 혼자 스스로 플래너도 짜고 문제집도 풀어보고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럼 그렇다고 무조건 사교육은 악이냐? 그럼 이제 학원을 다니면 안 되냐? 그건 아니죠. 사교육은 선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필요하신 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운 상태에서 다니게 되는 학원은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스스로 점검을 해봤고 실행을 해봤는데 자기 딴에는 지금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게 당연히 한두 개씩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만 해주는 학원을 다닌다던가. 자, 이렇게 되게 됐을 때 시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이 아웃풋이 엄청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님들의 돈도 세이브가 많이 되시겠죠. 왜냐하면은 막 물 흐르듯이 나가시는 게 없으실 테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사교육은 특히나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선택과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혼자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게 되신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진행시킬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타고난 게 뭐 약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만들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저는 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해당하는 게 독서에 대한 얘기를 또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독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독서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독서로서 파생되는 학업 역량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좀 책을 읽은 애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릴 때의 책이라는 게 초등학교 전학년을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책 육아가 엄청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애기들한테 이제 책 읽어주고 이러는 거 같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힐 거면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은 상태까지도 책을 읽힐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읽는 책보다 초등학교 3, 4학년이나 5, 6학년 때 책을 읽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한글을 갓된 상태에서 읽게 되는 책들과 어느 정도 문해력과 독해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읽는 책들은 당연히 좀 수준이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제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수준이 있는 책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학생의 학업 역량이라 하면 말도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 리처드 돈키스의 이기종 유전자나 마이크 샌들의 정의는 무엇인가 같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중학생들이 있어요. 요약본 말고 그냥 생책이요. 잘 읽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속도감도 좋은 거고요. 이해력도 좋은 거고요. 이 모든 것을 통틀은 독해력과 문해력도 좋은 거거든요. 그럼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애가 학교에 내신 지문을 못 읽게 된다거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다음에 요즘에 수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서술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큐에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문해력과 독해력이라는 부분에서. 근데 그러려면 어려운 책을 읽히셔야 되는데 어려운 책을 읽으려면 갑자기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쉬운 책부터 단계별로 읽게 돼야지 어려운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을 보면은 어릴 때는 막 책을 읽히시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3, 4학년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원을 돌리시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책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아이들 잘 끌어줬을 때 그런 책을 읽게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진짜 확 하고 이 학업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내력을 발휘하셔서 아이랑 같이 책을 읽게끔 해주시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시간 관리가 조금 철저하고 어느 정도는 자기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애들, 이런 친구들이 확실히 극상위권에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자사특목 학교들의 특징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기숙사라는 것 또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기숙사라는 게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녹록치가 않은 시스템이 이 기숙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에 보내놓는다는 건 이제 엄마 손을 떠난다는 거죠. 엄마 손을 떠난다는 거에 가장 큰 맹점이 이 시간 관리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워킹맘이시든 전업주부시든 아이 딱 시간 되면 구몬 풀었어? 체크 한 번씩 다 해주시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숙제 관리나 시간 관리를 엄마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상 시간이나 취침 시간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시간조차도 어머님들이 컨트롤 해주시잖아요. 자, 근데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아예 이제 그런 게 아이 스스로 해야 돼요. 물론 학교에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그러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이런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학원을 못 다니게 될 확률이
학교들이 좀 있죠. 학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그럼 그냥 생으로 한 달 동안 학교 안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터디 플래너나 시간 관리라는 걸 대부분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세우냐? 굉장히 꼼꼼하게 세우는데요. 분 단위로 세우는 친구들을 전 많이 봤어요. 분 단위라는 게 1시간 단위가 아니라 30분 단위로 짜는 거죠. 예를 들어 7시 반부터 8시까지는 뭐를 하는데 8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뭐를 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조금 촘촘하게 짜줘야 확실히 버리는 시간이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한 상태에서 시간 관리를 짜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무작정 저희끼리 속된 말로 대뇌망상을 하는 거죠. 막 이만큼 해야지 해놓고 항상 플래너가 성공을 못한다. 그러면 A 입장에서도 플래너를 짤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이라고 하면 수학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몇 문제를 풀 수 있고 영어는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몇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자, 그러면 내가 요 1시간 반 요만큼을 한다고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우선은 스터디 플래너나 시간 관리를 하기 전에 자기의 학업 역량을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배분을 시켜줬을 때 스터디 플래너의 성공률도 높아지면서 아이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긍심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패턴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관리에 관련된 부분도 역시나 아직 어린 학생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같이 처음에 조금 짜보시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당연히 아이들은 처음에 이 방법을 모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준을 알려주셔서 한번 짜서 하루나 일주일 정도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점검해서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혼자 짜게끔 해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관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이점을 좀 갖고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자기 관리 능력이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사용을 하는 거죠. 사실 어머님들이 그 얘기를 되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게임을 하나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게임을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게임을 안 하나? 근데 공부 잘하는 남자애들은 게임을 어떻게 하냐? 8대2예요. 8은 뭘까요? 8은 해요. 걔네도 게임을 다 해요. 2는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똑같은 비율이라고 봐요. 남자애들이라고 다 게임을 하진 않겠죠. 공부 잘하는 애들도 게임을 엄청 합니다. 하는데요. 자기가 해야 될 때와 하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머님들이 좀 짜주셔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자기가 관리할 수 있지 않으면은 이제부터 정말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중3부터거든요.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 순간 진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시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자기 통제 능력을 길러주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도 게임을 전부 다 합니다. 하는데 얘네는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안 해야 될 때는 안 합니다. 근데 해도 될 때는 정말로 엄청나게 해요. 저도 좀 놀랐을 정도로. 뭐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특별히 터치를 안 하시는 거겠죠. 본인이 할 것들을 하면서 게임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집중 시간은 집중 시간대로 마련을 하되 그렇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아예 자율성을 조금 더 확보하게 해주신다던가 이런 식의 약속을 만든다던가 패턴을 만드시는 게 학업에 조금 더 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오답 노트죠. 이 오답 노트라는 거는 극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시간에 관련된 통제 능력뿐이 아니라 학업에 관련돼서도 자기의 통제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일 수 있고요.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는 거의 가장 핵심은 본인의 학업 상태를 본인이 평가할 수 있는 거. 그게 극상위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남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본인이 이제 그걸 판단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고 실행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평가를 하는 어떤 요 시기가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자기가 직접 체크해보거나 써보거나 이런 과정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 뭉뚱그려서 오답 노트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본인의 어떤 학업 점검 노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념 노트 같은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만의 학업을 정리하는 방식의 일종의 이제 메타인지를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학업 노트들을 갖고 있는 것도 역시나 극상위권들의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극상위권 애들의 가장 핵심은 자기 통제 능력이다 해서 시간도 본인이 어느 정도 통제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학업도 본인의 스스로의 점검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자기 통제 능력과 또는 계획 능력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사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들이 대신해 주실 수가 없어요. 이건 아이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와주고 처음에는 한번 계획 정도만 같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아이가 패턴이 될 수 있게
있게끔, 습관이 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났었던 학생이 하나 있는데, 외대부고라는 학교에 간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목동 학군지에서 자랐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이제 전형적인 학원 뺑뺑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목동에서 아이를 기르시면서 굉장히 좋은 학원의 서포트와 서비스들을 받으셨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제가 가르칠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학원들을 다녔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외대부고라는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사 특목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혼자 공부를 처음으로 해봐야 되는 상황에 도래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방법을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1학년 1학기 때 처참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처참한 성적이 이제 나왔을 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묻어나고 무심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이런 성적이 나왔으니까 당장 리턴을 해야 돼, 나는 이제 끝나서 망했어, 이렇게 하지를 않고 이 학생은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들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한테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래도 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을 많이 본 게 너무나도 본인한테 큰 도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아이가 방법을 찾고 싶어도, 또는 어머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도 모르실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좋은 학업 분위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학교에 가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옆에서 지켜보고, 아, 친구들이 저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아, 그럼 나도 스터디 플래너를 이런 식으로 짜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예를 들어 오답 노트는 내가 만드는 이런 스타일의 오답 노트가 아니라 모르는 부분의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패턴화된 방법들을 찾아간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사실 이 학생은 수시로는 못 갔어요, 대학을. 왜냐면 말씀드렸죠, 1학년 때 성적이 처참했기 때문이에요. 본인만의 학업 방법을 찾아서 결국은 수능으로 서울대를 갔습니다. 자, 그래서 걔가 저한테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참을 웃었어요. 너는 목동에서 자랐는데 그럼 중학교 때까지 엄마가 쓴 돈은 뭐야?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공부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됐을 때, 그것들이 빛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이의 의지와 열정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언젠가 어느 순간에 어느 포인트에서 그걸 깨닫게 되느냐는 아이들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깨닫게 됐을 때 의지와 열정이 있는 친구라고 하면은 결국 그 방식대로 공부를 해서 언젠가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또 이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위권까지는 어머님들이 만들어가는 부분이 꽤 크다고 봐요. 이제 한 1%에서 10%까지를 고교학점제에서는 1등급이라고 하기 때문에 10%까지를 상위권이라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넓지만 그 중에서 한 3%에서 10%, 7%에 해당하는 이 친구들은 정말로 어머님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앞에서 끌고 가시면서 학원 어느 정도 집어넣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동이나 대치 같은 좋은 학군지를 끼고 계시면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어머님이 앞에서 끌어가서 만들어 주실 수 있거든요. 자, 근데 3%, 1%에서 3% 사이,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부터 이제 어머님과 아이의 호흡이 정말 중요하고요. 1% 안쪽, 0.1에서 0.9에 해당하는 우리의 이 극상위권의 애들을 만들어내는 건 이제 정말로 엄마의 손이 떠나가는 시점입니다. 이 안에 드는 애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자기만의 방법과 자기만의 아젠다로 공부한다는 생각이 벌써 이 꼬맹이 중3들부터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꿔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직 10%에 못 든 상태면 어머님이 열심히 뛰시고 어머님이 뭔가 노력을 하시면 아이를 우선은 상위권까지 안착시키는 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뭐 최상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수준부터는 이제 아이랑 정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걸 만드셔야 되고, 마지막 이제 극상위권으로 아이를 보내고 싶으시다. 그럼 이제 어머님은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시면서 아이를 믿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스스로의 세계를 잘 구축할 수 있게끔 사실상 도와주시는, 그 정도의 역할로 이제 물러나 주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서 13년 동안 보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정고은입니다. 요즘은 특히나 이 고등학교 입시부터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게 사실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 대입 기조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 고등학교라는 어떤
학군제, 학교 체제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요즘 대입의 기조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키우고자 하는 우수 인재 요건 이런 것들이 창의력이 있고 본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투철하며 옛날에 우수 인재라고 얘기했었던 인재와는 다른 느낌이 됐다는 거죠. 그런 덕분에 사실상의 지금 입시제도 자체도 수시와 정시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수시 안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제도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이제 전면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교학점제라는 거 대학을 다녀보신 경우들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학점제라고 얘기를 하죠. 고등학교도 그런 식의 학점제가 도입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듣지만 2학년과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통해서 아이들이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변화들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이점들을 잘 갖고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될 수 있고 아무래도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입에 있어서의 유리한 전형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여러모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등학교라는 시기 자체의 어떤 특수성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나 자사특목 같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들이 많고요. 이 시기가 굉장히 학업적으로도 프레셔를 많이 받는 시기고 활동들도 많이 하는 시기다 보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 환경에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본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과 훗날에 어떤 식의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선택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선택하든 그 학교에 맞춰서 우리가 잘하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서포트를 해주는 거지 결국 그 아이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굳이 저는 따지면 우선 첫 번째는 신설학교들 좋죠. 시설이 참 좋습니다. 이 신설학교들 같은 경우는 대입 실적이 아직은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도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 학교에 이제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건지 아니면 선생님들은 어떤 식의 수업을 하실 건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정성평가 제도 안에서는 학교의 서포트가 중요하거든요. 이 학교가 어떤 동아리를 깔아주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는지 어떤 수업이 개설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면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안에서 3년 정도 지나셔야 대충 이 학교가 어떤 각이다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 움직이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졸업생들 말고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를 다 지내본 애들이 대학을 갔을 때 조금 더 신뢰도 있는 데이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학교는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부터는 학업량이 많아지고요. 깊이감도 깊어집니다. 그럼 그 뜻은 공부가 체력 싸움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근데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라고 해도 버스를 타고 30분을 넘게 가야 된다던가 이런 학교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를 가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학교를 보내고 싶으시다고 하면 일반고 안에서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 어느 정도 통학 시간이 세이브가 돼서 아이가 체력적으로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학교가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숫자가 너무 작은 학교도 별로 추천드리진 않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상대평가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학생 숫자가 너무 적게 되면은 내신 등급 따기가 조금 빡빡해질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전체 인원수부터 시작을 해서 대입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어렵지 않게 체크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시제도 자체가 양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분화라는 건 뭐냐면 수시와 정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부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이든 지금 이 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신 성적이거든요. 그리고 정시인 수능은 말 그대로 수능 점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대다수의 경우 내신 공부가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경우가 있고요. 수능의 점수가 그나마 조금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들은 아이의 학업 스타일, 성격, 선행 정도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학생 성향에 맞는 학교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신에
특화가 돼 있거나 강화가 돼 있는 우리 아이는 정시에 있어서는 조금 놔도 되겠구나. 아니 우리 애는 정시에 특화가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수능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5교학점제 시대부터는 수시의 정시화, 정시의 수시화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의 정시화라는 게 뭐냐면 지금 상대평가가 현재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가 되면서 분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9등급제에서는 표준 편차까지도 제공이 됐기 때문에 대학이 마음만 먹으면 얘 등수까지도 뽑아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5등급제로 완화가 됐을 뿐이 아니라 표준 편차 제공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진짜 말 그대로 몇 등인지를 대학 입장에서는 알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그 뜻은 어렵게 얘기하면 내신의 변별력이 좀 약해지고 있어서 이 학생부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데에서도 수능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같은 경우도 지금 공통과목 제도로 다 바뀌었고 심화 수학이라고 하는 이과 수학도 없어졌기 때문에 수능 점수만으로 뽑고 있는 지금 현재와 같은 수능 제도는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거죠. 그럼 이 수능에다가 뭘 본다? 학생부를 본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님들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세대의 학부모님들이실 거기 때문에 내신도 하고 수능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아이의 성격적인 부분에서 나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자사특목 같은 경우는 1차가 성적이고 2차가 자소서 면접인 경우들이 많은데 1차 성적이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에서 A가 나와야지만 쓸 수 있는 전국권 자사고들이 있고요. 국어, 사회, 영어 이렇게 세 과목에서 A가 나와야 쓸 수 있는 외고 국제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학교를 쓰려면 저희가 절대평가 성적에서 A를 받아줘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이 돼야 되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성적이라는 게 단순히 A만 나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쓸 수 있는 일종의 카드를 얻은 거고 그곳에 들어가서 진짜 잘할 수 있는가는 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보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 관련된 선행, 전국권 자사고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과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수상수화에 해당하는 약간의 선행이나 아니면 과학 같은 경우는 물원이나 화원 뭐 요 정도에 해당하는 선행 정도를 해놓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솔직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적에서 A가 나온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선행들을 조금은 해놓은 상태인 친구들이 아무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들어가기는 하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면 좋을 유형은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유형이죠. 아무리 성적이 나온다고 해도요. 아이가 가고 싶어 하지 않으면 못 씁니다. 그리고 선행이 좀 안 돼 있다고 해도요. 본인이 가고 싶어 하면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아이가 지금 이 학교에 적응을 잘할지 못할지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그 안에서 방법을 마련해서 버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이가 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지 자사특목에 조금 관심이 있는 친구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면밀하게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멘탈이죠. 멘탈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칭찬이 필수인 친구들, 예민한 친구들, 완벽주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들어가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요. 본인의 그 성격과 멘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교에 들어가서 잘 버티는 애들은 무던하면서도 융통성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이럴 때는 이렇게 변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변하고 그리고 외부 자격이 들어왔을 때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식의 어떤 성격들을 통해서 경쟁적이고 압박이 강한 환경에서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또 역시나 꼭 드리는 말씀이 뭐냐, 우리 아이가 너무 예민해, 완벽주의가 강해, 그러면 못 가겠구나 가 아니라 그런 성격이 되게끔 옆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요 자사특목을 위해서 필요한 성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성격입니다.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친구들은요 대한민국 같은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영 녹록지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더 맞닥뜨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예민도나 완벽주의나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자꾸 우리 너무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 쳐내야 될지를 생각하자 라는 식으로, 물론 완전히 고쳐지진 않겠죠. 근데 조금 더 나아진 상태, 조금 더 연해진 상태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들을 가리키면서도 애들은 성격이 조금씩 바뀐다는 게 느껴져요. 처음에 저한테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친구도 계속 옆에서 잔소리처럼 그런 얘기를 해주면 점점
아 그래 나는 무던해, 이 일은 아무런 일도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완화되는 걸 항상 봐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성격과 기질적인 측면이 자사특목을 쓰는데 저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극상위권 친구들, 대부분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 자사특목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이 친구들은 자사특목을 가서도 잘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에 붙박이 전교 1등이다, 이 친구는 내신 시험에 되게 특화가 돼 있는 걸 수 있거든요. 일반고를 가게 됐을 때는 일반고에서는 사실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사특목에 비해서는 조금 화려함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내신 성적이거든요. 왜냐면 자사특목 애들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1등급을 따기가 일반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극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 가서 좋은 내신을 따는 게 여러모로 좋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섞어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인 거죠.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한 친구들. 뭐냐면 자사특목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섞어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하나고 들어간 애가 했었던 얘기인데, 자기는 변기에 앉는 순간 빼고는 모든 것을 친구와 함께 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밥 먹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 지금 다 친구랑 같이 하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도 있죠. 친구랑 같이 뭔가 투닥투닥거리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반고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역시나 일반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선행에 대해서 불안하다 싶으신 친구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일반고를 추천을 좀 드리는 게, 자사특목 학교들의 특징상 일반고에 비해서는 진도를 좀 빠르게 뽑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등학교들은 고급 수학,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이라고 얘기하는 AP 같은 대학 이수 과목을 듣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학교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화려한 생기부를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 AP 화학이나 AP 물리학을 들으려면 다른 일반 친구들에 비해서는 진도를 좀 빨리 빼줘야 결국 마지막에 AP 수학이나 AP 물리학이나 AP 화학 같은 걸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 점 때문에라도 자사특목 가는 애들은 약간 더 진도를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진짜 현행에만 집중을 했었던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 좋은 특성을 일반고 가서도 그대로 발휘를 해서 좋은 내신 성적 받고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게끔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회 분위기가 이과로 이제 전부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기술 혁신과 기술 개발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저희가 이제 살고 있고, 아예 20년 후 30년 후를 당연히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과로의 종용이 이제 말도 못하죠. 근데 저는 이게 성향과 기질이라고 봐서 몬다고 몰릴 수가 있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요즘 애들은 수학 공부를 확실히 일찍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 있어서 적응력이 좋아진 상태에서 중학교에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과로 가도 무리가 없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럴 확률은 대충 한 60% 정도라고 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이과를 간다고 해서 취직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도 반절한 애는 들어줘야 뭐가 될 텐데, 이과를 갔다고 해서 모든 취직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대학 입시를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잘하는 걸 살려주시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가끔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제 문이과 성향이 혼동이다, 그럼 저는 사실 속으로 그럼 문과일 확률이 큰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과 애들은 그냥 누가 봐도 약간 이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사실 많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이제 혼동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다고 했을 때, 지금 이과랑 문과를 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저는 고등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까지는요 대부분 암기가 먹힙니다. 패턴 암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풀이 과정들을 조금 외워서 수학적 원리나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공부가 아직은 먹히는 거죠. 자, 근데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사고력과 이해력도 중요해지고요, 분량 역시 많아지고요, 깊이감도 너무 깊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하는 애들이 있고요, 경기를 일으키면서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시간 투자를 하는데도 아웃풋이 안 나오고 뭔가 지금 수학에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면 문과 학교를 보내는 게 나을까? 라는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되고, 나이가 딱 봤을 때 영어나 국어나 사회 같은 과목을 다른 애들보다 약간 공부를 덜 한 것 같은데도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 아니면 아이가 시간 투자를 별로 안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을 해, 근데 이런 과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것을 살려주시는 게 안 되는 과목을 되게끔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유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과다라는 판단이 쓰셨다라고 하면 외고 국제고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물론 여기서의 기본 전제는 외고랑 국제고를 간다고 수학을 안 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입시를 치는데 수학을 안 한다는 건 그냥 그 대학을 안 가겠다는 뜻과 매한가지예요. 자, 근데 상대적이라는 거죠.
거죠. 일반고만 가더라도 거기에 의치한 약수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1등 먹고 의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의대나 공대 가려고 하는 애들이 일반고에서도 많은데 외국제고는 우선 그런 애들은 없잖아요. 의치한 약수랑 공대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학교를 들어온 순간 어느 정도의 전공이 문과 쪽 계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과 애들끼리의 경쟁이라는 게 누구에게는 일반고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을 수 있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 때문에 외국 국제고를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외고나 국제고를 외국 학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국 학교나 막 스피킹 많이 하고 외국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뭐 이런 학교라고 생각하셔서 무슨 언어 감각이 중요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실망하세요. 그런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외고들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문법형 외국어 학습을 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문과형 학교에 들어간다는 건 어느 정도의 암기 기반의 공부를 통해서 내신을 빼겠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여서 그런 부분도 약간 첨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과다라고 하면 이제 외국국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과다라고 하면 선택지는 너무 많아지시죠. 외국국제고 빼고는 다 지원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과형 아이 중에서는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결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아이가 이과형이면서도 좀 더 액티브한 학습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친구들과 같이 하는 공부에 있어서의 아웃풋이 좀 나온다던가 조금 더 흥미를 느끼는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은 자사특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도 되겠죠. 과고영재고도 그렇고요, 전국권 자사고도 그렇고요. 물론 과고영재고랑 전국권 자사고는 조금 또 느낌이 다르기는 합니다. 과고영재고는 말 그대로 과학 영재 육성이고 인재 육성이기 때문에 확실히 과학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한다면 자사고들 같은 경우는 요즘 추세가 약간 융복합 인재 추구이기는 하거든요. 이과 애들이 들어가더라도 문과 쪽 과목을 당연히 들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아이가 조금 더 수학에 치우친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과고영재고가 나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국권 자사고를 생각을 해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가 나는 누구랑 섞이는 거 너무 싫어. 난 그냥 혼자서 나와의 싸움을 즐겨. 라고 하신다면 역시나 이과형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일반고를 가게 됐을 때 또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은 문이과를 나눠서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서 아이의 성향과 기질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게 진짜 아이를 소개하는 글은 아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리는 소개팅이 아니야. 너라는 사람이 궁금하다? 라기보다는 너라는 사람이 자기네 학교에 맞는 학생인지가 궁금하다 라는 게 이제 정확한 워딩이죠. 그 뜻은 뭐냐면 이 서류는 아이를 소개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이 학교에 맞는 학생인지를 평가하는 글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그 학교가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어떤 학생상을 원하는가에 맞춰서 아이의 많은 면들 중에서도 그 부분을 뽑아서 자소서에 쓰는 거, 그게 좋은 자기소개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교들이 좋아하는 학생상이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는 하거든요. 첫 번째는 지적 호기심이 좀 충만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나 분야 같은 거에 있어서 지적 호기심을 좀 굉장히 많이 느꼈었던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좀 잘 느끼는 스타일들.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를 해. 이런 스타일들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왜냐면 이 학교 자체가 기숙사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집단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스타일들을 역시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혼자서 공부한 걸 자소서에 쓰기보다는 친구랑 같이 토론을 하면서 공부를 해봤거나 실험을 조금 해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약간 액티브한 스타일들의 학습을 좀 하는 애구나 라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본인의 학교에서는 액티브한 학습들을 엄청나게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자소서에 담아줬을 때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이죠.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을 싫어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책은 기본적으로 책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학업 역량과 능력을 보여주는 요소로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책을 읽어봤다던가 부족함을 느껴서 어떤 책을 읽어봤다던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집단 학습과 지적 호기심에 다 책을 담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을 자기소개서에 조금 더 활용을 하신다면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의 다양한 면들 중에서도 그 학교가 원하는 학생상이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기소개서들을 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말하기라는 건데 아이들한테는 여기는 티타임이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티타임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한정된 시간 동안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들마다의 면접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15분 동안 질문을 3개를 내는데요. 어떤 학교는 15분 동안 질문을 20개 넘게 냅니다. 어떤 학교는 6분 동안 질문을 4개를 내지만 어떤 학교는 6분 동안 질문을 3개를 내죠. 이렇게 한정된 시간 동안 이 학교의 면접 스타일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마음에 든다고 얘한테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을 줄 수가 없고요. 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를 10분밖에 면접을 안 하고 내보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한테는 그 학교에 할당된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럼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바를 가장 효과적이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구조적 말하기, 학술적 말하기라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적 말하기랑 학술적 말하기, 논리적 말하기라는 것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더라도 조금 더 똑똑해 보인다? 아니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 이 아이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말하기 기법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2가지식인 거죠. 질문자가 질문을 어떤 걸 했을 때 가장 빨리 그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티타임이 발생을 하는 게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경청의 중요성이 또 나오는데요. 면접은 너무 당연하지만 너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면접관이 물어보는 것을 대답하는 자리다 라는 얘기도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죠. 이게 왜 힘드냐면 우선 긴장도가 높은 상황이니 앞에 앉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그냥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가 막혀있고 느낌대로 들은 걸 말을 하다 보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또 내가 물어본 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답답함을 느끼고 본인도요 알아요. 자기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질문자의 질문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로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면접은 말을 하는 것보다 이 듣는 게 훨씬 중요하다. 질문자가 뭐를 질문했는지를 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너의 문제는 너는 네가 할 말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 말하기와 학술적 말하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2번째는 비언어적 표현이죠. 비언어적 표현은 말을 할 때 내용을 제외한 보여지는 것들 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보여지는 것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워낙 어린 학생들입니다. 이제 중학생이 면접을 본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면접을 보는 나이 중에 가장 어린 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정돈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리를 떨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딴 데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뭐 약간 이런 건데 물론 면접관님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세요. 그래, 아이가 떨리니까 저렇게 하겠지. 근데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되게 되냐면 면접관을 아이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다리 떠는 것밖에 안 보이게 돼요. 면접관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면접관이 아이의 말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이 컨택이나 자세나 뭐 이런 식의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체크해보기 좋은 방법은 본인이 말하는 것을 꼭 찍어보거나 녹음을 해보는 겁니다. 느낌으로만 자꾸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집에서 이제 엄마랑 같이 둘이 면접 연습을 하는 경우는 엄마가 보고 있다가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지금 방금 이상하게 말했잖아.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카메라로 자기가 말하는 걸 한번 찍어보고 그걸 같이 봐야 돼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말을 할 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이렇게 고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훨씬 더 빨리 고쳐줄 수 있고 눈에도 보이기 때문에 학생 본인이 그걸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혼자 준비하시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한번 활용을 해보셔라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학교에 대한 생각을 하시든 쫄지 않고 시작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런 느낌을 어머님들과 상담을 할 때 되게 많이 받아요. 실체를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무조건 겁을 먹으시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입시는 원래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것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무작정적으로 아, 뭔가 되게 대단한 친구들이 가고 어려운 것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겁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멘탈적으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더 빨리 늘 수 있는 게 늘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학교에 대한 로망이나 꿈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정보를 차분히 찾아보시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때그때 해야 될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 저는 그 앞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든 우리가 용기를 갖고 모든 것에 도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